정경영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겁고 민감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중대한 이슈를 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남북 군사합의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심지어 우리가 북한한테 내준 그런 것이 아니냐는 비난으로부터 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갖고 있는 것은 이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평가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작년 9월 19일이니까 지금 한 4개월쯤 지났나요? 그 기간 동안 아직도 그 비판들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예벽 장성들 한 400여 명 이상이 구국 결의대회를 해서 이 남북 군사합의서는 당장 폐기를 해야 된다는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 남북 군사합의서야말로 한반도의 전쟁을 없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합니다. 대단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철책선이나 해상에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사실상 보면은 이 분단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군의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북한의 국지도발과 테러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의식에 있는 상태에서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상당한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시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높은 차원에서, 폭넓은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군사합의서나 이 군비통제라는 건데, 이 군비통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어떤 군비통제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다양한 합의들을 했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자칫 진실을 왜곡하고 팩트가 무엇인데 그 팩트를 무시하는 것이 뭔가 하는 사안별로 접근해보고, 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려면은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되고, 또 정부 차원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기 좋은 건가. 또 마지막으로 과연 한반도에 전쟁을 가시게끔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엔드 스테이트가 바로 군비 통제인데, 이 군비 통제로 가기 위한 전략은 뭔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군비 통제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미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비 통제라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런 조치들을 사전에 평시에 해놓는 거죠. 또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서로 합의하에 해나가는 것이 그 군비 통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만국평화회의가 있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서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모든 국가들은 군사력 건설을 이 선에서 넘지 말라 하는 결의가 채택이 됩니다. 또 전쟁이 나면은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을 구분해서 분명히 전투를 하라. 그래서 일체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폭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패전 국가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만은 특히 독일에 대해서 군사력 건설에 상한선을 줬습니다. 10만 이상을 병력을 보유하지 못한다. 전투기, 군함, 일체 갈 수 없다. 뭐 이런 상당히 강력한 더 이상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끔 하는 족쇄를 씌웠던 것이죠. 여기에 물론 그 후에 뒤엎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핵 확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NPT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비확산시키는 제시인데 핵을 갖고 있는 5개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는 핵을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이제 NPT라는 건데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유럽이 지금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EU가 됐는데 EU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각 나라 간에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방어 무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선까지만 하자. 정당 방어할 수 있는 선만 군사력을 갖춘다. 그런 합의들이 실제로 이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 발전이 된 것이죠. 이 컨셉은 저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경제 공동체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평도 포역 도발이나 천안 사태 때 그 후에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군비 통제는 우선적으로 이 정치적인 실력 구축을 위한 활동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상 간의 만남도 하고 또 경제교류 협력도 활성화시키고 문화, 스포츠, 인도적 지원도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데 이 상호 간의 군 상호 간의 의사소통도 하고 이 병력 배치와 기동 훈련도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군 인사교류 방문도 하고 군사 훈련을 할 때는 상호 참관도 하고 이것이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모든 어떤 군사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도 하고 이 군사력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병들이 장사형 포병들이 전방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도 기계화 부대들도 전방에 추진되어 있는데 이런 부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뒤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병력을 감축하기도 하고 모든 무기는 방어용 무기만 사용한다. 이런 수순을 밟아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요원하기도 합니다만은 채 6개월도 안 지난 상태에서 남북한 군사 합의들이 이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 병력을 감축도 하고 모든 무기들을 폐기도 시키고 또 후방으로 다 빼면서 즉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시각을 생각을 하시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 지상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런 것들을 GP를 철수를 시키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위협 발굴도 하고 또 판문점을 비무장화 시켜가지고 공동 경비구역, JSA는 실질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혹은 유엔사 간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경호해주는 그런 회의장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장이 된 상태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최고의 어떤 그 첨예하게 적대가 부딪히는 그 현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NLL 지역이 그동안 연평 1차 해전이랄지 2차 해전,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대부분 NLL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서해 지역에서 북한의 적대 행위가 있거나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있게 된다면은 이것은 아마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그 화산 지역입니다. 상당한 정도로 이 지역이 충돌이 있은 지역이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적이 적대 행위를 우리한테 무력 도발을 했다면은 과감하고도 아주 무자비하게 응징할 겁니다.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우리 결기가 지금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남북 관계는 한반도는 얼음땅이 되는 거죠. 그걸 않겠다는 겁니다. 평화수역을 조성을 해서 그 일체의 사격 훈련이나 포병 사격 훈련이나 군함이 기동할 때 무장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NLL 일대의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공동 어뢰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남북이 함께 공동 순찰을 하면서 어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교류 협력과 접촉 활성화는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철도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경제교류 협력할 때도 그것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실력 구축을 위한 것은 자칫 많은 그 전쟁이라는 것이 오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한 안전사고가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그 고장난 전투기가 이 북한 지역으로 내리막 그 질주하듯이 비행에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러 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장 나가지고 그 자칫 잘못해가지고 지금 북한 지역에 지금 침투됐는데 그 사전에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트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트라인을 통해서 북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그것이 비화되어 가지고 서로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추가적으로 군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운영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군이 과연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군비 통제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빨리 한국의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못하면은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서로 팽팽히 적대 관계 속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평화적인 방법이죠. 평화적인 방법. 그래서 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평화 창출이라는 걸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남북군사합의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남북 간의 이 군사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협상이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남북이 한바탕 붙었다 하면은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한반도의 어떤 경우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간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폐기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진행되다가 한바탕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된다면은 이건 뭐 도저히 핵 협상을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이 정전협정에서 예시해주고 있듯이 DMZ라는 것은 무장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을 살려서
완전한 비무장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비무장화는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완충구역을 설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입니다만은 금년도 4월 10일부터 남북 간에는 이 화살머리 고지, 철원 지역에 있습니다만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 위해 발굴을 할 겁니다. 이 공동 위해 발굴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전쟁의 상흔이 얼마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서로 생각을 하면서 치유의 효과도 있고 화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서해 평화구역, 거기가 진짜 평화로운 바다가 돼야 되죠. 그것이 한바탕 충돌이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 어뢰구를 설정해서 지금까지도 그 상당히 많은 그 중국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꽃게잡이를 그냥 훑어갔거든요. 우리는 뭐 그냥 멍한 상태에서 가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어뢰 활동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되게 초도 일대, 초도가 어디냐면 진남포에서 그 일대를 백령도와 이 초도 북한 지역을 공동 꽃게잡이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남북한 해군이 같이 공동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한강 하구 지역에도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한강 하구에도 공동 탐사를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되게 수심이랄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나를 다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에 모래 채취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어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280평방킬로미터는 저쪽 그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그 하류 지역에서 이 서해 지역까지 한 70km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폭이 제일 넓은 데는 3.5km가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다는 의미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모래들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고 고기들이 막 떼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그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대단히 그 한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복해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 완충구역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해 수역으로 생각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안이 더 많이 내줬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백령도로부터 50km 북상에서 초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평도 하단에 이 덕적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령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NLL이 이렇게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NLL을 기준했을 때 백령도에서 덕적도까지 135km입니다. 저쪽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85km네. 85km고 초도가 50km입니다. 북쪽을 기준했을 때 많은 그걸만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남쪽으로 80km까지 내려왔고 북은 기껏 50km밖에 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걸 트립 잡는데 이 NLL 남단을 기준하면 남단이 32km고 또 저쪽 초도까지 하면은 북은 어떻게 됩니까? 103km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대개 대청도 지역을 하면은 거의 50%가 됩니다. 반반으로 딱 나눠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서해 수역과 달리 서해 수역은 연안을 따라서 이 서해 지역을 이 박스를 그린 것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해 완충구역입니다. 완충구역과 수역의 차이는 수역은 바다만 지칭하는 거고 구역은 육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적도로부터 북으로 북상합니다.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도로부터 수평으로 가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대개 황해도의 5분의 2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황해도의 내륙 지역이 이 완충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 23일입니까? 그때 대낮에 그것도 연평도에 포격을 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토인 대낮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했냐면은 이 내륙 지역에 4군단 122mm 방사포 실코미 때렸던 거죠. 그리고 이 해안을 따라서 120개의 해안포가 있습니다. 해안포를 열었다 닫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해안포를 열었다 하면은 언제 이놈들이 우리 해군 함정에 어로 활동하는 우리 어선들에게 적대 행위를 할까 두려워서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120개 중에 한 개가 아직 폐쇄시키지 않고 있는데 다 그 폐쇄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내륙 지역에는 모든 4군단 예하 포병들도 포문을 폐쇄시켰습니다. 포구를. 그 이후에 우리가 관찰합니다.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것은 이 서해상이나 서해 5도 지역의 해상으로 포격 도발을 않겠다는 자기들의 어떤 약속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대단히 큰 것이죠. 해안포도 열었다 닫았다 지금 다 닫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20여 개의 해안포가 있습니다만 다 닫았습니다. 북이나 남, 이 수역, 이 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이 되겠습니다만 수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군함들은 다 시상에서 보도가 된 대로 포문에 흰 가운을 씌웠습니다. 일체 거의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연평도나 이 백령도에 우리 K9 자주포들이 지금 전방 추진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부대들이 사격 훈련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리 전투태세에는 엄청난 약화로 비춰집니다. 사격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동훈련할 때 무장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비무장 상태에서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킨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짓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남이나 북이 공동인데 좀 다행했던 것은 이 서해 지역에 우리 군함이 NLL 일대에 초계 활동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그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NLL 일대를 중심으로 서해 구역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NLL 일대에서 우리 초계 활동을 못 하냐면 안 합니다. NLL을 포기했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해상에서 기동훈련을 안 찾느냐 예전도 못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은 이 서해 연안 지역으로부터 물살이 이 물의 조류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군함들이 이 일대 이 서해 수역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기동 훈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래서 지금 평택에 이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만 평택 앞바다에서 자유스럽게 해상 기동 훈련과 사격 훈련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초계 활동 전혀 이상이 없고요. 뒤에 나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군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남북한의 합의다. 그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DMZ 내 GP에 대한 논란입니다. 우리가 60개, 북한 GP가 160개, 2.5배나 많은데 어떻게 등가루 11개의 GP만 철수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DMZ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서해 금강 OP죠.
금강산 쪽 가까이 있는 거기까지가 85km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중심이 짧고 저쪽 동부전선 지역은 이 중심이 깊은 이유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 서부 지역은 국군이 싸웠던 것이 아니라 유엔군이 참전해서 싸웠던 지역입니다. 이 동부전선은 대부분 국군이 싸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가 싸웠을 때 한 치의 땅이라도 뺏기 위해서 참 혈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85km 북상을 했던 것인데 비해서 이 38 이남 지역에 있었던 개성을 뺏기는 것이죠. 어떻든 지금 이 기관총 사거리가 있습니다. 1km 이내에 있는 것은 서로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km 이내에 있는 GP를 우선적으로 11개 GP를 철수를 하자 해서 작년에 다 철수를 했죠. 물론 1개 GP를 역사적인 유적지로 남겨둔다는 것을 남북 간에 합의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산 지역, 연천, 대개 이 문산 연천을 서부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철원 지역을 중부전선, 화천, 양구, 고성 지역을 동부전선이라고 합니다만은 각각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430m도 안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바로 이 지역이 이 11번 이번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530m입니다. 제가 포병이다 보니까 철책선 안에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이 철책선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편말들이 있는데 이게 군사 분계선 편말입니다. 앞에 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 뒤에는 한글과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서부전선의 제일 서쪽에서부터 동쪽군까지 되게 한 200m 간격으로 군사분계선이 있고요. 북으로 2km, 남으로 2km에서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되게 이 폭이 4km입니다만은 우리도 일부 추진 배치되어 있고 북한은 무려 이 남방 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이 있으면 2km 사이에 서 있는데 한 500m 앞까지 이 GP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이 철책선이 이렇게 앞으로 추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한 간의 경계 태세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협상에 임했던 김도균 국방부의 대북정책관은 두 차례에서 장성급 회담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을 했고 거기에 실무 과장은 8회에 걸쳐서 또 마지막 17시간에 걸쳐서 장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죠. 그 사이에 50여 차례에 걸친 유엔 사회와의 협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상당한 정도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작전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작전에 어떤 허점이 없는지 취약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평가를 해서 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이 GP가 아주 조밀조밀하게 있다는 얘기죠. 160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60개니까 상당히 엉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지입니다. 이 철책선을 따라서 우리는 아주 강고한 남방 한계선을 따라서 강고한 경계 감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략 200m 간격으로 쫙 소초가 있습니다. 소초라는 것은 소대가 계속 적을 주시하고 있는 거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고 2중, 3중에 또 철책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계 과학화 감시 장비들이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감시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이런 철책선이 거의 북방 한계에서는 철책선이 없습니다. 대단히 약합니다. 전방에 오히려 GP를 따라서 상당히 강화된 경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에 합의했다는 자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훨씬 더
방어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협상에 임했던 청와대 의원이나 국방부 팀장이나 당사자들 얘기를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옮기다 보면은 수많은 이렇게 문서도 교환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 장성급 회담도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까지 양보하는 데는 상당히 놀랐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65%, 3분의 1을 우리가 건지고 우리도 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한 35% 정도는 줬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인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협상에 임했던 우리 군의 대표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상당히 의외였다는 얘기죠. 그 의외였다는 얘기를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경계 실태와 남해안 경계 실태를 봤을 때 결코 이 지역의 감시 정찰 태세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DMZ 내에 우리의 방어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사격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사격을 어떻게 금지시켰냐면 이 사격 금지선을 딱 설정해 가지고 그 일대는 일체 사격을 하지 않도록 그 사격을 금지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대 훈련,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그러면 훈련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을 완전히 이건 무장을 해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5km, 북으로 5km 올라갑니다. 그 말씀은 이 남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3km 정도가 남단으로 내려옵니다. 그 남방 한계선에서 3km까지는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은 연대급 이상의 훈련이지 연대급 이하의 훈련들, 대대 훈련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작전성급투나 이런 겁니다. 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여성분들께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전방에 이 GOP 사단이 있습니다. GOP 사단은 1개 연대를 GOP 연대, 철책선 연대라고 합니다만은 2개 연대를 예비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 지역은 2개 연대가 들어가서 노테이션을 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1개 연대가 들어갔을 때 철책선에 그 배치하고 있는 병력들은 대개 1개 대대 혹은 2개 대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대대가 남습니다. 혹은 3개 대대가 남죠. 그럼 이 3개 대대는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마음껏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훈련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3km, 가들 입장에서는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3km, 이 북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연대급 이상의 RCT라고 합니다만 연대급 이상의 훈련, 대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 번째가 제일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 서부전선 지역은 20km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많은 논란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한테 줄 수가 있느냐. 저기까지 여기 와도 우리가 아무런 방비를 할 수 없지 않냐. 잘못된 판단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동안은 이 북방회의소를 기준했을 때 비행 금지 구역이 5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15km가 더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0km 전방부터 전투기가 우리 지역에 온다면은 그전에는 5km 정도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시간이 워닝이라고 합니다만 경보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북으로 20km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전투기가 우리 지역으로 출몰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보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딱 출격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바로 이 의미는 이 수도권 안전에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전투기는 계속으로 실수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간만 놓쳤다면 뭐 그냥 바로 우리 지역에 폭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또 예민한 거였는데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은 것이 오산에 보면은 북한에서 뜨는 어떤 헬기가 됐든 조그마한 드론이 됐든 전부 다 하늘에 볼 수가 있습니다. 뜨는 순간. 그러면 그 가까운 전투기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이 이 비행 금지 구역을 확장시킴에 따라서 수도권 안전이 위태로워졌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감시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감시 자산이 뭐냐면 이 중간중간 돌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감시 자산들이 이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감시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라, 사이드 루킹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비행을 하면서 옆에서 찍습니다. 옆에 찍는다는 얘기는 계곡 속에 있는 적이 들어오는 걸 감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장비들을 운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화 경계 장비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서로 손잡고 나래 있어서 철책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과학화 장비에 의해서 사전에 워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즉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투입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뭐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우려는 전혀 없다.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사격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스토리 사격장이랄지 임진강 건너에 스토리 사격장, 미군 사격장이 있고 또 동부조선 지역에 또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이 바로 이 3k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포병 사격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양해를 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포병은 훈련을 안 하면은 사격 훈련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무시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이 이남 지역에 표적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훈련장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는 이 지상에서 공중에서의 이 완충구역을 설정함에 따라서 우리 수도권 방어나 한국 방어에 치명적인 위기가 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 많이 아시는 대로 이 판문점입니다. 이 판문점은 76년으로 기억됩니다. 8.18 도끼 맞는 사건이 있었었죠. 바로 이 돌아오지 않는 72시간 다리가 저쪽입니다만은 이것은 회담장이죠. 여기가 무슨 집입니까? 자유의 집인가요? 저쪽에는 통일각이고요. 이 가운데 이 파란 것이 파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1층에 있는데 아주 가건물 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악수했던 그 38선처럼 턱이 있는 세멘 콘크리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가운데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 허무른 거지 이번에 합의를 보아서. 이 파란 지붕에 3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이 군사정전위원회 멤버들이 회의하는 장소고 왼쪽이 중립국 감시위원 회의 장소고 제일 오른쪽 파란 기와집이 당직 근무자들의 남북한 혹은 유엔사의 당직 근무자들의 회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도보다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이고 이 건너편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립국 감시위원은 스웨덴과 스위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저쪽 그 다리가 있는데 72시간 다리입니다. 아시듯이
8.28 도끼만항 때 미리남 결단 작전을 하는데 그 우리 미군 장교 2명이 도끼로 완전 현장에서 중상을 다해가지고 원턴 하스피탈을 갑니다만 사망을 하죠. 끔찍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철저하게 완전히 무장을 하고 서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그 전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경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살벌했었죠. 우리 한국군 병사들은 딱 이렇게 하고 뭐 선글라스 쓰고 상당히 위험을 보였던 것은 뭐 다 많이 보신 바가 같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해제시켰고 이 일대에 있는 무장들 다 빼냈고요. 특이하게 그 북한이 호응해 온 것은 남북 유엔사 간의 3자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이 지역이 진짜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이 지역 전체를 자유스럽게 방문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판문점에서의 이러한 비무장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던 북한이 이 3자 협의체를 가동시켰다는 사실은 대단히 비중 있는 북한의 시각으로 봅니다. 평화의 집이거든요. 그 통일각이 있고 2차 정상회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과에는 통일각에서 했었죠. 갑작스럽게 2차는 했고 이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었고요. 1차는 3차는 뭐 평양에 가서 했다는 거 다 아시는 거고 이번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 직후에 4차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는 모든 무장들을 다 비무장화시켰다. 오늘 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 화살머리 고지는 휴전 직전에 남북 군사 간의 충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과 유엔군 측에서는 프랑스군까지도 또 중국군이 이 백마고지 좌측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자고 합의해서 지난 11월 12일 날 이 도로를 개척해가지고 전술도로라고 합니다. 전술도로를 연결을 했죠. 2003년도 이 경의선이 연결됐었고 2004년도 저쪽 동해안 금강산으로 지상으로 관광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연결했었는데 14년 만에 이 중앙지역에 해당되는 철원지역 일대에서 전술도로가 연결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북한군 사단장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쪽은 연대장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대단히 큽니다. 서로 으르렁거렸던 남북한 군인이 지휘관이 서로 악수했다는 사실. 이것을 장난으로 이렇게 치부할 성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은 형제 국가가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프랑스와 독일은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프로시아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불 전쟁 때 1870년도입니다만 보불 전쟁 때 또 프랑스가 당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그 프랑스의 모든 시민들이 한 5분의 1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차 대전 후에 승전국가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가 이 독일에 진주해가지고 얼마만큼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63년도에 드골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 간에 엘리제 조약이 체결됩니다. 작년에도 마크롱하고 메르켈 총리 간에 신 엘리제 협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원수가 아니었던 그 한일 간보다도 남북 한간보다 더 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분기에 한 번씩 독일과 프랑스의 국무회의를 함께 합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간에 대학을 함께 설치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딱딱 반반합니다. 텔레비전을 운영을 해가지고 프랑스어와 독일을 같이 합니다. 앵커들이. 또 군대를 같이 연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휘관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또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방학 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프랑스와 독일의 이 밀착된 관계는 그 아데나우어와 드골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서로 하나가 되자는 그런 그 의기투합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남북한 간에 서로 이런 적대 관계였고 피 흘리게끔 했던 당사자들이 손을 잡는다는 것이 참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바로 이 사진이야말로 그런 하나의 상징성 있는 전 사진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그 전술도를 닦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난 지점입니다. 이 지역은 다 유해 발굴을 할 거고 또 궁예 성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의 고적지를 유적지를 공동 개발하면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에 미군과 프랑스군, 중국군까지 같이 와서 유해 발굴한다면은 대단히 상징성이 큰 거죠. 말씀드린 이 서해하고 지금 이 한강에서 저쪽에는 임진강이 다른 마누리 지역에서 쭉 따라가 여기까지 70km입니다. 280km 평방미터의 이 서해 하구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자원 보고입니다. 이 지역에서 만약에 남북이 진짜 의기투합돼 가지고 모래를 채굴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건축 붐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도 합니다만 이 지역에 적의 수중 침투를 못 오도록 우리가 한 것들을 일부 지금 제거시킨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말도랄지 이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북한이 도하를 해가지고 우리 김포반도로 침투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군인이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뻘이 한 1.5km 정도 쫙 있다 보니까 북한이 도하 장비를 가지고 오는 순간 우리는 포격이나 폭격을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깨부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놈들이 그동안 행패를 봤을 때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 지역이 가서 보니까 그 새들 그다음에 뭐 짐승 오히려 이 일대가 이 교동도 저쪽 건너편입니다만은 건너편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진짜 보고입니다. 딱 가서 보니까 노루가 그냥 떼져 한 20마리, 40마리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생태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광 자원도 되는 것이고 이쪽 지역에 이 임진강과 한강이 이렇게 만나는 교류지점에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고기를 잡게 되면은 그 지역 어민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남북군사합의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왜 이런 합의를 하게 됐는가, 이것을 이행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사실상 안 해줬습니다. 상당히 급전인 듯한 남북한 합의였었습니다. 그러나 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에 해당되는 그 캠프에서 이런 구상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북한도
바로 응했고 그래서 급진전됐던 건데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렇게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작년 4월 20일 날 김정은은 대단히 중대한 그 결단을 내립니다. 이른바 그 핵무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것이죠. 핵무장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핵을 내려놓겠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역량을 경제발전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러나 만약에 그 가정입니다만은 진짜 핵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은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미연합군으로부터 남쪽으로서 오는 위협입니다. 그 위협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마침 우리도 제안을 했고 덥석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완충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남쪽으로부터 위협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에 자기 국가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전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드는 것이죠. 바로 이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김정은이가 2월 8일 날 2월 8일이 건군 북한 인민공군의 71주년이 됩니다만은 군을 경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GP에서 철수됐던 600여 명의 병사들을 삼지연과 원산 경제개발 지역에 투입을 했다 하는 얘기 나오는데 미국에 갔을 때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이 남북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남북 군사합의서를 이행을 하고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군비 성장을 간다면은 궁극적으로 북한까지도 미국의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한을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건데 비무장화 북한 전체를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그 국가의 전략이 군사 중시 전략에서 경제 중시 전략으로 전환시키게끔 하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멘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남북한의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미측에서 평가할 때 그동안 남북한에 합의했던 수많은 군사 합의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만은 한 85%로 이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본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한 인민군이 지금 128만입니다. 작년도 4월 20일 날에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한 30만을 경제건설 현장에 전환시키겠다. 단 전제는 인민무력부에 소속을 한 상태라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감군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위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언론과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론도 참 이게 그 일부 선동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 평가 해석해가지고 우리 군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군도 그렇습니다. 군도 정경두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20일 날 한미동맹 재단에서 오찬 스피치에서 얘기할 때 만일이라도 북한이 남북한에 합의한 이 군사합의 사항을 이행치 않고 적대 행위를 한다면은 바로 그 순간 과감하고도 즉각적으로 응징 보복을 하겠다.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에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강해야 된다는 건 더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군에서도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산불이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보고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놓쳐서 제대로 조치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남북한 간에 이미 사전에 합의한 예외적으로 산불이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투입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 비행금지 구역 안에 지휘 헬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다 보니까 후방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지휘관들이 현장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예하 부대를 순시해서 작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경계 상태 같은 걸 지도할 수 있도록 헬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또 JSA 지역에 헬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JSA 지역에는 유엔군 사령부를 포함해서 헬기가 응급 헬기를 포함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클리어가 됐고요. 이 대비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일부 우리 군의 전비태세 이것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 백령도에 있는 포병들이 실제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륙지에 가서 훈련을 하고 그 감을 훈련에 대한 감각을 갖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이 부대들을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내륙 지역에 가고 또 내륙 지역에 있었던 부대가 또 일정 기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로테이션 개념으로 할 수 있고 이 비사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사격 훈련도 충분히 사격 태세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서해 NL 지역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사전 선박이 이용을 할 때 통보를 해준다거나 이 통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장을 했는지 여부를 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통행 검사대를 설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모든 완벽한 태세를 갖춰 놓는다면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그들이 도발을 하거나 우리에게 무력을 행사한다면은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더 이상 군사합의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20만을 감군했으면 북한도 20만을 감군해. 근데 병력 규모로 볼 때는 훨씬 북한이 거의 2배 가까이 많다 보니까 그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20만 했으면 북한이 30만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는 대로 2022년도까지 우리 군은 현재 60만에서 50만으로 감군합니다. 꽤 많은 병력 감군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인구 절벽 등등으로 인해서 감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짜 30만 정도 딱 감군해야 된다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메가톤급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 상호주의해야 된다. 이 비핵화가 실제로 진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무가내식으로 앞서서 군비 통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과 같은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분명한 것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주변국의 위협이 있을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이 군사통합이 결코 군비 통제가 남북한 모든 군을 무장해시키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북한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평화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남북 군사 통합 차원으로 군비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강한 것, 북한이 강한 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군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변국에 대한 통일 한국의 주변국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력은 최첨단 무기를 포함해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군비 통제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다음에 유엔사가 있고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 의해서 남북한 합의 사항을 이행을 평가하고 점검한다는 얘기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외국국이 철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베트남의 월맹군들이 무자비하게 사이공을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경우도 북한에 의해서 남침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 기구랄지 주한미군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든 성격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유엔사나 중립국은 계속 온전하게 그대로 있으면서 이 남북한에 합의한 이런 군사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되는지를 감시 활동한다는 얘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에 일체 이상 없이 남북한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남북한 유엔사 중감위의 요원들이 비무장한 상태에서 정찰기를 타고 계속 이 비행 금지 구역 일대를 왔다 갔다 돌면서 남북이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활동들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 통일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이 군비 통제는 이러한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종전선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때는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손을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현 유지를 하면서 이 상징성이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전력을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해야 된다. 북한 위협보다도 주변국 위협. 지금 중국이랄지 일본이 상당한 정도로 위협 국가로서 우리를 옥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평화협정을 체결한 단계에서는 더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감축도 가능한 거고요. 또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통일 이후에서는 대개 1.5 내지 2배 정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남북한 군이 합치면 한 200만이 됩니다. 그 200만의 병력을 한 반전으로 하면은 100만. 100만으로 한다면은 남북한이 봤을 때 우리가 50만이고 저쪽이 만약에 지금 현재 170만인데 그것을 1.5 내지 2배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통일됐을 때에 남북한 통합된 군이 됐을 때 그 규모를 판단하면은 그 전에 1.5배 혹은 2배 정도의 남북이 같이 서로 합의해서 병력을 어느 선을 합의하자는 거죠. 주한미군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들이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대단히 아주 강국으로 에워싸여 있는 주변국의 위협을 막을 재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주한미군이 있을 때 그들의 위협을 견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추가적인 군사적인 실력 구축은 국방장관 회담도 정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태권도랄지 축구, 부인 축구들 같이 교환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이버 위협이 많은데 그걸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다랄지요. 또 해상 공동 구조 수색 훈련, 그다음에 재난 구조 훈련. 예를 들면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해 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대비해서 그런 훈련도 하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장사정 포명이 상당히 위협적인데 장사정 포명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거나 갱도진지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등등의 조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생물학 화학무기도 없애버리고 미사일도 제한을 하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 군사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군비 통제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우리 군이 허물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이 됐든 전시가 됐든 전쟁을 통해서 하든 강하지 못하면은 저놈들이 우리를 먹습니다. 핵 문제도 그런 핵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현 문재인 정부가 앞에 보수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국방비 증액에서 나오고 있듯이 작년도는 7%를 인상했습니다. 금년도는 8.2%를 인상했는데 그 앞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4.3%,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6.5%였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8.7%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 안보를 미국한테, 동맹국인 미국한테만 의존하고 우리는 뒤로 빠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삼축 체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군사력 증강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고, 군이 지금 말랑말랑한 아주 그 형편없는 군대로 이게 추락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따금씩 뭐 이런저런 특강을 하고 다니면서 후배들 만나고 전방도 다니고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용맹스럽고 지휘관들 확실하게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고, 이 군사력도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증강된 상태에서 가고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군대라고 봅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면은 그건 여기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군의 결기도 필요하고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은 우리 군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